멜라토닌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신가요? 그 효과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멜라토닌은 수면 유지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 또 수면 시간을 조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노인 불면증 환자한테 주로 처방되기도 하고요. 또 교대 근무자나 생체 리듬을 깨졌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처방하기도 하고 복용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뇌의 정중앙에 있는 송가체에서 만들어지는 뇌의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태어났을 때는 분비가 안 되다가 생후 1살이 되면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1살이 되면 자고 깨는 밤과 낮이 구분이 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다 점차 생성량이 증가되다가 20대 초반이 되면 일생에서 가장 높은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보이게 됩니다. 20대 이후에는 다시 거꾸로 조금씩 줄게 되고요. 55세가 되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약 한 50%밖에 분비가 안 되고요. 70세가 되게 되면 3분의 1밖에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잠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는 불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할 수 있는 전문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보시면 일반적인 슈퍼나 파마시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또 국내에서 해외 직구나 여행에서 사올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방되는 멜라토닌과 해외에서 사오시는 멜라토닌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궁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작용 시간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오시는 멜라토닌은 속방형, 즉 약효가 짧은 약입니다. 섭취하고 나서 약 한 50분 정도 지나면 체내에 50%만 남게 되고요. 한 2시간 지나게 되면 몸에 남아있는 멜라토닌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은 약물이 서서히 분비되는 서방종으로 복용하고 나서 우리 뇌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같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몸에 남아 있어서 잠을 7, 8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제는 함부로 복용하시면 도리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를 하시면서 복용하셔야지 올바르게 수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멜라토닌은 복용 후에 잠잘 때 바로 드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 잠자기 원하는 시간으로부터 한두 시간 전에 복용해야 됩니다. 즉 11시에 주무시려면 9시 반에서 10시에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잠자기 직전에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정도씩 뒤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12시에 복용하시게 되면 며칠 지나면 잠은 1시나 2시에 자게 되고요. 그전에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하는 시간으로부터 한두 시간 전에 드셔야 되고요. 하루 이틀 복용해서 효과가 볼 수 없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자는 리듬 또 잠자는 신경세포들을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조종하는 약이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해야지만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멜라토닌의 용량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사오시는 분들의 멜라토닌의 용량을 보시면 1mg부터 10mg까지 다양하고요. 먹는 알약부터 씹어먹는 추잉 제제 또는 물약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형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는 없는데 10mg는 어떻고 1mg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효과, 수면 시간 조정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0.1mm에서 0.3mm만 복용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거를 잘 자도록 그리고 수면 유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mm 이상 복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시판되는 멜라토닌 서방종은 2mm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5mm를 복용한 거나 2mm 복용한 거나 약물의 혈중 농도가 별 차이 없기 때문에 2mm로 천천히 분출하게 되면 5mm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무조건 안전할까요? 외국에서 사올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오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멜라토닌은 꿈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꿈을 많이 꾸고 악몽을 많이 꾸시는 분들, 즉 긴장이 많은 분들한테는 도리어 꿈을 늘려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졸음입니다. 멜라토닌은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멜라토닌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늦추는 약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더디게 분비가 됨으로써 체내에 오래 남아서 오전까지 졸리거나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약물 용도를 좀 줄여서 드시거나 복용 시간을 좀 당겨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는 멜라토닌은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체온 환자한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의 잠을 잘 자게 하는 효과는 우리 체온을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즉 우리 체온이 떨어져야지 우리는 잠자는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잠자는 뇌의 시계들이 또 뇌의 세포들이 작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체온이 있거나 체온이 낮은 분들한테 경우에는 멜라토닌 복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근육 통증이라든지 가벼운 두통, 신경 과민, 또 성욕 감소, 어지러움, 또 식욕 부진, 미식거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신다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거나 또는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태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임신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장애나 즉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복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약이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 있으면 간 손상을 일으키거나 약물의 분해가 더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장 기능에 있는 경우에도 일부 성분이 신장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은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플로복사민이라고 하는 정신신경 약물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소화성 궤양 약물인 시메티딘, 그리고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신다면 출혈과 같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고 역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카바마제핀과 같은 항경련제의 경우, 또 리판핀과 같은 결핵약물, 또 술과 같이 복용하게 되면 이러한 카바마제핀, 리판핀, 또 알코올들이 멜라토닌의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잠TV의 신원철입니다.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멜라토닌입니다. 여러분들 멜라토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잠의 호르몬, 잠잘 때 나오는 호르몬.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항노화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불로장생의 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오늘은 잠과 멜라토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멜라토닌은 송가체라고 하는 뇌의 부위에서 생깁니다. 송가체가 어디냐면요, 우리 머리 정중앙에서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 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신경 덩어리인데요, 여기가 송가체라고 하고, 이 송가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거라고 해서 파이네알 글랜드라는 말을 써요. 글랜드라는 거는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나온다라는 거죠. 파이네알, 소나무 같이 생기는 샘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어둠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8년도에 앨런 네네라는 사람이 이 멜라토닌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멜라토닌이 나온 지가 한 60년 됐을까요? 60년 정도밖에 안 된 호르몬이죠. 그전에는 멜라토닌의 존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멜라토닌은 그 이후에 연구를 해봤더니 송가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서도 분비된대요. 눈에 있는 망막, 위장관, 뼈, 피부, 림프구, 혈소판, 흉선에서도 분비가 된다. 멜라라는 뜻은 검다란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토닌은 뭔가를 육성시키다, 일으킨다라는 뜻이니까요. 검은색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송가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나오는데 송가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은 조금 신기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어요. 멜라토닌은 우리가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돼서 행복 물질로 알려진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이 세로토닌이 다시 변화가 돼서 멜라토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 송가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그 트립토판은 뇌로 전달돼 송가체로 전달되면 거기서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갖게 되죠. 근데 이 트립토판은 어디에 많이 들었을까요?
견과류 많이 들었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습니다. 체리에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여러 군데 들어있으니까 적절하게 식사하시면 충분한 영양 물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송가치에 들어간 트립토판은 아무 때나 계속 멜라토닌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 눈으로 우리가 빛을 쬐지 않습니까? 이 눈으로 들어온 빛은 뇌로 전달돼요. 그래서 식욕차 상액이라고 하는 생체 시계가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체 시계가 활성화하게 되면 이 생체 시계는 뇌의 각성 시스템을 켜주게 되겠죠. 동시에 우리 몸의 교감신경, 흥분하는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요. 당연히 깨어있으니까 몸이 긴장돼야 되고 적절한 긴장은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깨어났는데 무기력하고 긴장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성 시스템이 켜졌다는 얘기는 교감신경계가 항진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진된 교감신경 중에 이 목 경부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절이 있어요. 신경회로가 이 목 쪽에 있는 신경회로를 통해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손가체로 올라가는 회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활성화시켜요.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빛이 꺼지게 되면 이 억제됐던 게 풀리니까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빛이 들어올 때는 댐에 물을 가두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을 차곡차곡 가둡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빛이 계속 들어올 때까지. 낮에는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멜라토닌 전 단계까지 트립토판이 댐에 왕창 쌓이게 돼요. 빛이 지고 해가 지게 되면 트립토판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억제됐던 게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즉 갇혔던 댐에 문이 조금씩 열리게 돼요. 그래서 잠자기 서너 시간 전부터 멜라토닌 농도를 측정해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체 시계가 잠자는 시계에 맞춰서 이제 꺼지기 시작되면 댐의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왕창 분비가 되면서 우리는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생체 리듬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30분 단위로 멜라토닌 농도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기울기가 갑자기 올라갈 때 멜라토닌이 올라갈 때 일주일 리듬으로 자기의 리듬을 정하는 방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지고 세로토닌 다시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이 중간 과정이 차단되게 돼서 트립토판만 왕창 쌓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일단 흡수가 되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약 30분에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내외가 되면 반으로 줍니다. 금방 처리가 되는 거죠. 내 몸에서 만드는 것도 1시간 지나면 없어지고요. 아니면 내가 음식이나 아니면 약으로 섭취하게 되면 1시간 지나면 반으로 줄어요. 한 2시간 지나면 거의 없어지게 되죠. 이 멜라토닌은 어디서 없어지냐면요. 간으로 대사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쁘신 분들은 같은 용량을 먹어도 농도가 좀 세게 유지가 돼요. 처리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대세가 되더라도 일정량이 유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멜라토닌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잠을 들게 하는 효과,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몸에서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한국에서 파는 멜라토닌 제제의 전문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들은 몸에서 서서히 분출하기 때문에 분해가 되도록 만들어서 서방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7, 8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있도록 만든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것과 한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문약으로 판매되는 약의 차이는 내용은 똑같은데 얼마나 몸에 오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멜라토닌은 그러면 어떤 효과로 우리 잠을 자게 할까요? 멜라토닌은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만들어지게 되면 생체 시계에 멜라토닌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생체 시계에 딱 붙어버리면 이제 식어가고 꺼져가고 있는 생체 시계를 완전히 꺼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생체 시계에 붙으면 생체 시계를 작동을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는 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멜라토닌의 기능은 잠의 문을 여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생체 시계를 꺼주는 효과 또는 잠자는 시간을 당겨주고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체 시계를 꺼주게 되면 인면 효과, 잠을 조금 쉽게 드는 효과가 있지만 수면제하고는 달리 생체 시계를 꺼지는 시계를 조금 꺼주는 거니까 약간의 효과로 쉽게 잠을 드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또 멜라토닌은 언제 만들어지고 분비되냐에 따라서 잠자는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좀 일찍 먹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오고요. 늦게 먹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늦춰지는 상황을 만들어져서 이런 일을 하는 멜라토닌 수용체가 1, 2가 있는데 멜라토닌 수용체 1은 생체 시계를 꺼서 잠들게 해주고 멜라토닌 수용체 2는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너무 일찍 먹거나 또 너무 늦게 먹으면 잠자는 시간이 너무 당겨지기도 하고 너무 늦춰지게 되니까 혹시 멜라토닌을 드신다면 가급적이면 본인이 잠자기를 원하는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에 1시간 직전에 복용하고 일정한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지 효과를 냅니다. 또 멜라토닌은 뇌에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 즉 부신, 갑상선, 심장,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또 간, 또 폐, 위장관, 또 근육 이런 데도 수용체가 있어서 얘네들이 분비된 멜라토닌이 붙게 되면 장기의 기능도 떨어뜨려서 뇌가 잘 때 이 장기도 멈추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나타나게 돼서 뇌가 잘 때 몸이 같이 따라오도록 자도록 쉬도록 만들어지는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은 좋은 효과만 있을까요? 멜라토닌을 먹으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몇 가지 부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과도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많이 축적되니까 낮에 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 대사가 느린 사람들의 경우는 그 효과가 낮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 저하,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의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생체 시계를 끄고 또 하나의 기능이 체온을 한 1.5도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 때문에 우리가 잠에 드는 건데요. 우리가 잠을 쉽게 들게 하기 위해서는 체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의 작용 기전 중에 하나가 체온이 좀 떨어져요. 근데 원래 체온이 낮거나 체온이 낮은 상황에 노출된 사람한테는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되면 저체온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과도하게 복용한 사람들은 새벽에 오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멜라토닌은 꿈꾸는 잠을 늘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악몽을 꾸기도 하게 되기 때문에 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용량을 조절하셔야 되고 또 이유 없이 멜라토닌 복용 후에 꿈이 너무 많거나 악몽이 많으면 멜라토닌의 사용을 절제해야 됩니다. 또 유즙 분비 호르몬이 증가될 수 있어서 남자도 유방에서 젖이 나올 수도 있죠. 여성이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유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멜라토닌 복용하고 유즙이 분비된다면 멜라토닌의 부작용을 의심해야 됩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를 좀 불규칙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가체에 종양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노인들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멜라토닌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10대 후반에서 20대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고 20대를 지나면서 점차 생성량이 줄는데 55세에서 60세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절반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70세가 되면 30%밖에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멜라토닌 부족으로 인해서 잠에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깨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대로 바나나, 토마토, 체리, 파인애플, 호두, 땅콩, 또 오렌지 이런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필요한 트립토판의 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다 배설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서 먹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과용하셔서 앞에 나왔던 멜라토닌의 부작용을 경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의 효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도 작동해서 혈관을 수축하게 이완하는 효과, 망막에도 작동해서 눈의 기능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고 암의 발생 또는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면역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적절하게 나오면
골 대사가 좋아져서 뼈도 튼튼해지고요. 암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노화를 일으키는 항산화 효과를 일으켜서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위장관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정신적인 안정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멜라토닌, 세로토닌 만들어서 멜라토닌 만들어지니까 멜라토닌 많이 만들어진 사람은 세로토닌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도 취할 수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면역의 기능 또는 노화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불로장생의 약으로 명약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때는 미국 여행하고 돌아오면 멜라토닌을 다들 사오셨어요. 불로장생의 약으로 선물해 줄. 요즘에는 그 정도, 물론 이런 효과들은 연구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먹는다고 얼마나 효과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좀 있어서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고, 먹어서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개념으로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게 변해요. 생성되는 양이. 생후 100일이 일어나는 3개월, 4개월 때까지는 멜라토닌 생성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이 밤낮이 없어요. 아무 때나 자고 깨는 거죠. 100일이 지나면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서너 살 정도 되고 또 청소년 10대까지가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최고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되게 잘 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잡니다. 도저히 잘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도 나도 잡니다. 그런데 20대가 넘어가면서 30대가 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쭉 줄어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세에서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반으로 줄고 70세가 되면 3분의 1밖에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멜라토닌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보충하기 위해서 드시는 건 좋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먹을 필요가 없을까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먹을 필요는 없는데요. 잠자는 시간을 내가 너무 늦게 자니까 좀 일찍 자고 싶어. 이럴 때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멜라토닌을 먹으면 내 몸에서 분비되는 건 늦게 분비되지만 먹는 게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뇌와 몸이 반응을 해서 그 시간으로 잠자는 시간을 잘못 알고 잠자는 리듬이 설정하게 됩니다. 또 너무 일찍 자는 사람은 늦게 먹게 함으로써 잠을 늦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잠의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분비되고 이것들이 다시 생체 시계를 꺼버림으로써 우리가 잠들고 수면 중추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통해서 잠을 잘 자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잠자는 시간을 당기고 미는 시간, 즉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자고 깨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당기고 밀어주는 일주일 리듬을 조정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의 기능 외에도 우리 몸의 면역이나 노화 방지, 또 골 대사, 또 성적인 능력, 이런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천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식사를 잘한다면 굳이 외부에서 섭취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에서 보충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 보충해주면 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은 멜라토닌 하나만 갖고 잘 자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리듬, 빛, 또 나의 활동 능력, 활동량, 또 스트레스 이런 거에서 다 결정되기 때문에 멜라토닌만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의 자고 깨는 리듬을, 규칙성을 잘 만드시고 깨어있을 때 활동량을 높이고 햇빛을 많이 쬐고 자기 전에는 한두 시간부터 뇌를 식힐 수 있는 긴장을 풀고 명상하고 빛을 차단하는 활동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투구의 신원철입니다. 멜라토닌을 요즘에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송가체라는 부위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섭취되는 트립토판이 뇌에서 몇 가지 화학식에 의해서 변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면 생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불빛이 꺼지게 되면, 그리고 뇌의 자는 시간에 도달되게 되면 멜라토닌을 억제했던 효과가 풀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멜라토닌이 한꺼번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몸에 분비가 되면서 신체에 이완을 시키고 뇌의 생체 시계를 끄게 하고요, 또 체온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자도록 유지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드시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견과류, 바나나, 타트 체리 같은 음식들, 또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만 해도 우리 몸에서는 충분한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될까요? 멜라토닌은 보통 1ml에서 한 3ml 정도를 용량을 복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더 많이 드신다고 해도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만약에 더 높은 용량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본인의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멜라토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멜라토닌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신체 기능들도 느려지게 되고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멜라토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간으로 대사돼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의 기능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을 먹어도 체내에 오래 남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적은 용량을 드시도록 하고 그게 효과가 없다면 조금씩 높여가는데 부작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뇌를 깨우는 거죠. 멜라토닌은 도리어 잠을 잘 자게 하는 거니까 사실 극단의 반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간으로 대사가 됩니다. 낮에 카페인 먹고 밤에 멜라토닌을 드시게 되면 간으로 대사된 카페인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멜라토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멜라토닌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드셔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드셔서 잠을 잘 자는 노력보다는 카페인의 함량을 적게 섭취하는 것들이 방법일 거고요. 혹시 어쩔 수 없이 멜라토닌을 복용하신다면 역시 1ml 정도의 적은 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것들이 멜라토닌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빛의 노출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눈에 들어오면 이것은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각성을 일으키는데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회로를 막아버립니다.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까지는 먹으면 만들어지는데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빛을 통해서 억제가 되는 거죠. 멜라토닌을 드셨는데 여전히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잠들기 1-2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는 건데 이 복용 시점부터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안 보고 컴퓨터에 안 보도록 하시고요.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 조명기구 중에 블루라이트 불빛을 차단하시고 억제를 하시는 것들이 멜라토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신체의 크기입니다. 신체가 큰 사람과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체중이 적은 사람은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들도 대사율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에요, 약들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체중이 많고 지방이 많고 키가 크신 분들은 대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분들일수록 약 효과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가 너무 적다면 용량을 적게, 신체가 좀 크신 분들, 비만인 분들은 조금 용량을 높여서 드시는 것도 적절한 멜라토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담배도 멜라토닌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직 사람에서는 연구 결과는 없는데요. 동물 실험에서는 니코틴,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멜라토닌의 효과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배를 피시면 본인 스스로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을 억제하기 때문에 더 못 자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니코틴 자체가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잠자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중간에 깨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복용하신 분들은 담배를 안 피시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금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먹는 약물들이 멜라토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임약이 대표적입니다. 체내 멜라토닌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약과 함께 멜라토닌을 같이 복용하시는 것은 멜라토닌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부작용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임약 드실 때는 멜라토닌을 적게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혈압약과 당뇨약도 멜라토닌에 영향을 줍니다. 고혈압약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복용하는데요. 멜라토닌 자체가 혈압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너무 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복용하면서 본인의 혈압을 체크해 보시고 혈압이 낮아지면 혈압약을 줄이거나 멜라토닌에 복용하는 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약을 많이 드시는데요. 당뇨약을 드시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멜라토닌이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멜라토닌은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 멜라토닌을 같이 복용하실 때 혈당을 자주 체크하셔서 너무 혈당이 낮아진지를 보시고 혈당에 변화가 있으면 당뇨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멜라토닌 용량을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면역 문제가 있어서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 특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에 흔히 이런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도 면역 억제제를 매일매일 복용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면역의 활동을 높여주죠. 면역의 활성화를 높이시는데 장기 이식 때문에 거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면역을 떨어뜨리거나 자가 면역 질환에서 스스로 면역을 억제시키는 분들한테는 멜라토닌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의 기능을 효과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멜라토닌 용량을 적게 드시거나 복용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 약물로 복용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이 우울증을 조금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멜라토닌 자체가 잠을 잘 자게 하기 때문에 졸음을 만들고 호흡을 느리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울증 약물 중에 뇌를 억제해서 잠을 잘 들게 하는 약물을 쓸 때는 약간 멜라토닌 용량을 적게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뇌전증이라고 알려지는 경련 발작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 항경련제를 복용하는데요. 이 멜라토닌 자체가 발작의 위험성을 약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닌데 약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이 조절되지 않거나 많은 항경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심장에 부정맥이 있거나 혈관에 혈전이 있는 경우에 항응고제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와파린을 복용해서 혈액의 응고를 늦추거나 막는 데 사용하는데요. 멜라토닌은 와파린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와파린 효과가 높아지니까 지혈이 잘 안 되고 멍이 더 쉽게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응고제,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의 복용을 꼭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이 대부분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복용하는 약물이고 또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시고 복용하신다면 훨씬 더 멜라토닌 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잠투브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기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투브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멜라토닌을 드셔보셨나요? 멜라토닌을 처음 드실 때는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내 잠이 좀 좋아질까 또 수면의 질이 좋아질 거라는 걸 기대하고 드시는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을 통해서 내 잠자는 시간들이 고정되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차죠. 해외여행 갈 때 멜라토닌을 미리 복용하게 되면 잠자는 시간을 빨리 적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교대 근무자들도 멜라토닌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복용하면 교대 근무할 때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을 복용하신 분 중에 일부는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아무런 수면의 질의 변화나 잠자는 시간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잠자는 시간들이 좀 빨라졌거나 잠을 좀 깊이 잤다고 얘기를 하시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멜라토닌을 복용해서 그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분들, 또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효과가 볼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그 차이를 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라토닌을 복용할 때 효과가 좋은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불면증 환자입니다.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잠을 쉽게 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과 함께 잠자는 시간을 이동하는 데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첫 번째 목적은 잠을 쉽게 들까라는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한 살이 되면 분비가 시작이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밤이 되면 자는 시간에 맞춰서 분비가 되는 천연의 수면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10대 후반에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양의 멜라토닌 분비가 되지만 그 이후로부터 점차 감소되다가요 55세에서 60세가 되면 절반으로 줄습니다. 70세가 되면 가장 많을 때에 비해서 3분의 1로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밤이 돼도 잠드는 게 쉽지 않고 중간에 자주 깹니다. 멜라토닌은 중년 이후, 즉 55세 이후에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걸 메꿔주니까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두 번째는 시차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가지고 있는 수면 유도 효과 외에도 일주기 리듬을 바꿔주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들이 대개 생체 리듬하고 맞물려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분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12시에 자는 사람인데 10시에 자고 싶어요. 그럼 멜라토닌을 몇 시에 먹어야 될까요? 원래 멜라토닌은 잠자기 1시간 전에 먹어야 되니까요 9시에는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2시간을 이동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첫날은 11시에 먹고요 그 다음날은 30분 당겨서 10시 반에 먹고 그 다음에는 10시, 그 다음에 9시 반, 9시에 맞춰서 복용해서 30분씩 잠을 당겨오는 겁니다. 이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이렇게 4일 후에는 한 일주일 정도를 고정적으로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습관이 고정되도록 만드는 거죠. 거꾸로요. 나는 12시에 자는 사람인데 새벽 2시에 자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멜라토닌을 첫날은 11시에 먹다가 다음날은 11시 반, 그 다음날은 12시, 그 다음날은 12시 반, 그 다음날은 1시까지 복용하게 되면 새벽 2시에 자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대 근무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깨어있는 시간에 잠을 자야 되니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하루나 이틀, 더 좋게는 3, 4일 전부터 내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됩니다. 내가 아침 10시에 잘 거면 9시부터 복용하시면 되죠. 만약에 미리 준비할 수 없다면 교대 근무하는 당일부터 아침 9시에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불을 끄고 잠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내 생체 시계가 내 근무 시간에 맞춰서 적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부터 말씀드린 질환들은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혈압이 조금 낮아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멜라토닌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좀 낮아지는지 처음 며칠은 좀 관찰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혈압 약제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고혈압 약제 중에 베타블로커, 맥박을 느리게 하는 혈압약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추가시켜주면 이 베타블로커가 잠을 방해하는 것을 좀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베타블로커 계열의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데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생긴다면 멜라토닌을 추가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특히 유방암이라든지 여성들의 자궁암의 경우에는 암의 크기를 좀 줄여주거나 암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에서 절대적으로 멜라토닌 효과를 보인다기보다는 보조적인 요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성의 한 30-40%가 평생 동안 편두통으로 고생한다고 하는데요. 만성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멜라토닌을 매일 복용했더니 편두통의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관찰되었습니다. 기존의 약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만성 편두통 환자들을 또 멜라토닌 복용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의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멜라토닌을 추가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일부 노인들한테는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뇌나 우리 신체에 있는 멜라토닌 수용체에 붙어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노화가 진행이 돼서 멜라토닌 수용체가 없어진 분들이 있어요. 또 뇌 손상이 너무 많아서 치매가 진행돼서 뇌의 퇴행이 진행되는 분들은 수용체도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아무리 복용해도 붙을 데가 없으니까 작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멜라토닌을 계속 복용함에도 효과가 없다면 혹시 나한테 멜라토닌 수용체가 부족하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이 있는 경우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이런 경우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몸의 스트레스, 즉 몸의 긴장도를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생체시계는 꺼지지 않게 되고요. 생체시계가 꺼지지 않으니까 멜라토닌도 생성이 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는 경우에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혹시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멜라토닌 복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 긴장을 풀 수 있는 이완요법이나 스트레칭, 명상들을 먼저 선행해서 몸의 긴장도를 낮춘 다음에 멜라토닌 효과를 기대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을 아무리 복용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쬐게 되면 눈으로 들어간 블루라이트는 생체시계를 계속 자극하게 되거든요. 생체시계가 자극되면 뇌는 계속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용한 멜라토닌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을 복용할 때는 잠자기 한두 시간부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한 이후 시간부터는 빛을 좀 어둡게 하고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지 멜라토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멜라토닌의 생성도 억제하고요, 작용도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멜라토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담배를 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중에 따라서 멜라토닌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피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멜라토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작으신 분들은 같은 용량을 복용하셔도 멜라토닌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자기 체중에 따라서 멜라토닌 효과가 떨어진다면 내 체중에 맞게 용량을 조금 높이거나 낮추도록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멜라토닌을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멜라토닌 혈압을 좀 낮춰준다고 했죠. 그런데 고혈압 환자들은 대부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니까요. 멜라토닌을 복용할 때 처음 며칠 동안은 혈압이 낮아진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약의 용량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멜라토닌은 또 당뇨 혈당도 조금 낮춰줘요. 멜라토닌 복용할 때 처음 며칠 동안 혈당을 유익 있게 한번 측정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약의 용량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뇌전증으로 알려진 발작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은 발작을 조금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은 멜라토닌 복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너무 활성화돼서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면역력을 높여주게 되면 이런 자가항체가 더 많이 생성돼서 질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질환 환자들의 경우에서도 멜라토닌의 복용을 삼가하시거나 용량을 낮춰서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을 높이는 효과 때문에 면역 억제제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이 약간 우울증을 좀 악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거나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의 복용은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응고제,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멜라토닌은 출혈의 위험성을 좀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멜라토닌을 같이 복용하면 멍이 잘 들거나 출혈의 소인이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멜라토닌의 생체 이용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약 30%를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 카페인을 먹으면 멜라토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낮에 카페인은 가급적이면 좀 일찍 이른 시간에 먹도록 하고요. 카페인을 먹은 다음에는 멜라토닌 농도를 약간 낮게 복용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카페인을 많이 드신 분들은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낮에 졸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용량을 좀 낮춰서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거나 카페인의 용량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할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의하시면서 복용하신다면 보다 좋은 수면 효과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꿀잠튜브는 여러분들의 좋은 수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